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교육행정학회 세션 세 번째 초중등 교육행정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 선거에 대한 평가 고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활용의 교육적 효과 분석을 이호준, 김영식 교수님이 해주시겠는데, 출장으로 인해서 발표는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질의 및 응답은 응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의 교육적 효과 분석 김은호, 이호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는 순서로 이렇게 가지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5분 정도 발표자께서는 발표해 주시고 7분 내외로 질의응답을 하고 각각 발표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발표가 끝나면 바로 이 세션이 끝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안 들어와 계시는 건가요, 아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혹시 김은호 교수님 먼저 네네. 발표 준비가 되셨으면 시간 네네네. 관계상 먼저 좀 네네, 해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은데요. 네네. 고정 교수님 뒤에 하면 너무 비교될 것 같아서 차라리 빨리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은호 이호준 교수님의 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교육적 효과 분석 발표를 듣고요. 잘 들으시고 많은 질의 또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지금 잘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은호라고 합니다. 같이 연구한 이호준 교수님께서 아마 출장 중이셔서 지금 기차 안에서 제가 발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마 귀 쫑긋 세우시고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이제 이호준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지점은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교육에 따른 학력 격차 얘기들도 계속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학력 격차라는 게 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목을 다시 받기는 했지만 여튼 학력 격차라는 게 온전히 사교육의 효과일까? 그동안의 사교육에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는 없는가 하는 생각들도 했었고요. 뭐 짧지만 교직에 잠깐 있을 때 경험을 보면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의 목적이라든가 혹은 뭐 성취 동기가 전혀 없는 애들한테 사교육을 붙였을 때 효과를 거의 보질 못했었는데 저도 한때는 또 어디죠? 이 서울 강남에 잘 나가는 학원 강사가 될 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길로 가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 결국에는 뭐 공부의 목적이라든가 공부하는 이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뭐 이런 동기가 분명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애들이 사교육 효과를 보이는 모습들을 꽤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의 연구들을 그래서 좀 한번 다시 보고 교육격차 논의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한번 보자 하는 얘기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이 궁금증이 생겼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딱 했다라면 너무 좋긴 한데요. 지금 이제 캘스 데이터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코로나19 상황을 전후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는 좀 어려웠고 이 시도교육청에서 발표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외부인 입장에서 활용하기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케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디어는 얻긴 했지만 그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걸 일단 떠나서 이
사교육의 효과, 그다음에 자기주도성의 효과, 이것들 간의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좀 기존 데이터들을 가지고라도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육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 사교육에 따른 얘기들도 있지만 분명히 자기주도 학습에 따른 차이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보경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한 79% 정도는 교육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차이에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OECD 연구에서도 다양한 이제 코로나19 맥락에서 다양한 교육 격차 원인, 학습 격차 원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의 차이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좀 해가지고 밝혀보고자 했던 거는 교육 격차의 원인이 사교육이 맞나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은 영향력이 없나, 그래서 사교육만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사교육의 효과도 결국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받는 것은 혹시 아닐지, 뭐 정주영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훌륭한 사교육이라 하더라도 학습 참여 동기와 지속적 학습 추구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차이가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가 근본적인 어떤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을 밝혀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학업 성취도에 대한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의 교육적 효과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과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학업 성취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과 사교육의 상호작용 효과 부분은 상대적으로 또 이 연구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꽤 있고 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연구는 꽤 있는데 이 둘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한 2개 정도 연구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이은경 오미나 쌤이 연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사교육하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집어넣었는데 사교육 부분을 일일 자율학습 시간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주도성 죄송합니다. 사교육은 들어가 있고요.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을 일일 자율학습 시간을 가지고 변수로 썼는데 이 일일 자율학습 시간이라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사교육을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일일 자율학습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앉아있는 그 자체가 주도성,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육종단 연구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 정인철 선생님 등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단년도의 횡단면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교육의 이 변수도 있고 자기주도성이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를 왜 하는지 자기가 이 공부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주도적으로 공부하는지를 보는 자기주도성 변수도 포함을 하고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각각의 변수를 이 독립 변수로 포함을 하고 있고 상호작용 효과는 따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년도의 횡단면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구조방정식을 쓰면서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이 학업 성취도에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구조방정식을 보통 쓸 경우에는 샘플링 과정에서의 이게 이제 관측 변수를 가지고 구조방정식을 쓸 때는 이 샘플링 과정에서의 랜더마이즈 돼 있는지 그 데이터가 얼마나 뭐죠? 편의 부분이 통제가 돼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단 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단년도 횡단 자료의 구조방정식 방법을 쓴 부분이 좀 정확한 결과들을 확인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나온 연구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좋은 레퍼런스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캘스 2013 코호트 자료의 3차년도부터 5차년도 중학교 1, 2, 3학년 자료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자료까지 1학년
자료까지 공개가 돼 있긴 한데요. 학교급이 넘어가면 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고자 하는 두 가지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좀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학교급으로 이 범위를 좀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는 학업 성취도 국영수 교과목에 수식 척도화된 점수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는 변수는 자기주도성에 관련된 세계 문항을 가지고 주도성 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일일 평균의 학원, 과외, 온라인 강의 시간을 합산된 사교육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기주도성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왜 공부하는지, 계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부분을 묻는 문항을 가지고 지수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통제 변수 부분들은 학생 특성하고 학교 특성,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모형을 구성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및 사교육 효과의 메인 효과를 보고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게 근본 목적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특질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이 고정 효과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게 학생들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금 세 개 연도의 패널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각 연도에 저희가 변수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특질들도 통제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한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을 이라는 패널 자료 분석 방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가지고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고요. 결과는 뭐 저희가 저라기보다는 이호준 교수님이 데이터를 기초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드린 공에 비해서 결과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주요 이제 변수들의 변화 정도인데요. 이 성취도는 이제 이 수식 척도가 돼 있고 연도별로 점수가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요. 자기주도성 점수 같은 경우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하다 보면 특히 학업과 관련된 인식 조사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져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뭔가 학업에 대한 걱정들이 높아지면서 효능감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기주도성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이 점수가 낮아지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사교육 시간은 뭐 이 등락을 좀 보이긴 하는데 1.22에서 1.40 사이에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자기주도성하고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저희가 상호작용항을 넣기 전에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지금 자기주도성은 세 개 문항을 가지고 지수와 표준화 점수로 지수화했기 때문에 표준화된 점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교육 시간은 일평균 사교육 시간을 평균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자기주도성과 사교육 시간 둘 다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국어, 영어, 수학 이 과목을 따로 점수를 저희가 합산하지는 않고 각 과목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과목을 구분해가지고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의 자기주도성이죠.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고요. 수학에서는 이 자기주도성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면서 사교육 시간하고의 영향 차이가 좁혀지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어 교과목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 효과 자체는 존재하지는 않았고요. 사교육하고 자기주도성 이 메인 효과만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과목이 좀 특징적인데요. 저희가 샘플 숫자가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3년치 누적이기 때문에 각 단년도로 하게 되면 한 4,000명 조금 넘는 4,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700명 밑에 있는 4,735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이 분석 결과에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 결과를 보면 사교육의 메인 효과는 사라지고 이 인터랙션 이펙트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 자기주도성이 어떻게든 메인 효과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교육에 따라서 자기주도성의 효과가 조금씩 더 달라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는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아마도 사교육의 효과라는 것도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받아서
관련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봤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보시면 수학의 사교육 효과 자체가 이게 이 통계적 유의성 정도가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아마 상호작용 효과를 집어넣으면서 이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나눠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교육 효과의 메인 이펙이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요. 이 자기주도성 측면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의 결론인데요. 자기 주도성 인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뒤에 말씀드리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성, 특히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주도성과 학업성 지표 간의 정적인 어떤 관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도 어느 정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자기주도성은 사교육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영어 과목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영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온전히 사교육의 영향력으로 보기 어렵고 자기주도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고 그래서 사교육을 어떻게 줄일까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에 대한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던 국어와 수학에서도 사실은 사교육의 효과보다는 자기주도성의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 분석 결과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분석 결과를 포함한 나머지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고민들을 학교에서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짧게 발표를 하느라고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15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런 다음에 또 발표자의 또 디펜스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 또는 토의할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없으신 것 같아서 사회자가 토론자 겸 사회자 역할을 하라는 그런 학회에 말씀을 듣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지금 이 발표의 두 가지의 어떤 키 주제어로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은 굉장히 저하가 되면서 반대로 사교육은 증가됐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여론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패널 자료가 코로나 이전의 자료인데 이것들의 지금 분석하신 결과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추정 또는 예측이 가능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심리학이나 교수학습 방법의 차원에서의 연구가 활발한데 이제 우리 교육 행정에서도 이러한 학습이나 수업이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교육 행정을 수업을 위한 지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표자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든 여러 가지 수업이든 교수학습 방법이든 교육 과정이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의 연구가 이런 분야까지 확대됨에 있어서 갖는 의의가 뭘까? 또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에서 이런 분야를 연구했을 때 어떤 점에서 좀 주안점을 갖고 지향 어떻게 보면 연구의 지향점이랄까요? 조금 연구 주제와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기태 교수님께서 사실 어제 저희 이제 급하게 아마 원고를 늦게 저희가 제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김기태 교수님께서 저희 논문을 이 세밀하게 또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읽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질문을 두 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워낙 이제 이 학력격차 얘기, 학습 결손, 학력격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교육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왔던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술통계 수준에서지만 이 설문조사 데이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학력격차의 원인이 사교육과 이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는 암시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좀 암울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의 의미가 더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나마 학교가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이 격차, 사교육으로 인한 격차들을 줄여왔었는데 학교의 역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락다운되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편으로는 학교의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학교 문을 열면 이 문을 열었다는 거 말고는 그럼 더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부분들도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고요. 지금 이제 김규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가능하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서 두 시점 간에 혹시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분을 후속 연구로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호준 교수님하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데이터의 한계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가지고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하기는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데이터는 학교가 있으면서 사교육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한 거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가 없으면서 학교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사교육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요. 아마 저희 바라건대는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좀 답변을 가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교육 행정에서의 의미라고 하자면 자기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은 민주시민 교육이나 교육과정 내에서의 교육활동 부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효과라는 게 정책 차원에서 혹은 사교육 정책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요. 학교 효과라는 것들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혹은 개인의 역량 수준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사교육과의 어떤 관련성에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분석을 통해서 그 관계를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향후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어느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될지 혹은 그동안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선언적으로 중요하다 혹은 현장에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만 얘기됐다라고 하면 실증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그 중요성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정책을 수립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들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꿈보다는 해몽이라서 저희가 그게 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마무리하는데 말씀 주신 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하고 또 답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할 거나 또 토의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가 훌륭한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시간을 잘 쪼개서 시간 내로 발표를 하고 또 실선을 마치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뭐 괜찮으시면 김은호 교수님, 또 이호준 교수님의 이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또 양해를 구한다면 이호준, 김영식 교수님 순서인데 고정 교수님도 또 후에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또 순서가 먼저 있는데도
제가 1, 2분 정도를 못 기다리고 바로 김은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겼기 때문에 고정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교수님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지금처럼 또 한 7, 8분 정도 또 질의응답 받으면서 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해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화면 공유를 내려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셨죠? 네, 잘 됐습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김은호 교수님, 저기 반갑고 또 제가 저 세종시 교육청에요. 일이 있어서 왔다가 여기 접속 상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시간이 지체됐는데 우리 저 김기태 교수님이 잘 성견 지명이 있으셔가지고 연결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모임을 갔는데 늦게 온 사람이 왜 늦었는지 설명한 사람처럼 진상 없죠.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맡은 주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료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있는 제주도에 교육위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15년 동안의 성과를 학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남인조 교수님 연구 책임하에 해드렸죠. 그것이 올해 1월 5일, 6일 정도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 인쇄가 마르기도 전에 국회에 이 교육위원을 일몰 시키는 26년 6월 30일까지 그 보도가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단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의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는 후보들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회에 이번 나온 결과를 6월달 1일날 시험 있었잖아요. 다 준비하고 있다가 6월 1일날 결과 집어넣어서 제가 아마 8일 정도에 아마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뉴스이지만 또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교육 행정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왜 이쯤에서 제주도 교육위원 제도를 생각하게 됐나 하는 것입니다.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반 교육자치에 관련된 근거는 얘기 하나만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법률에서 교육자치라는 용어를 써서 장을 할애할 정도로 고도의 교육분권 운운해 가면서 2006년도에 교육청 안에 있던 바깥에 있으면 지방의회와는 별도로 있던 교육위원회 없애고 과반수 교육위원 플러스 일반원하고 하는 거 연착륙시키는데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이용했죠. 우리는 선도적이라고 뭐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용했어요. 그래서 연착륙시켜놨는데 전국적으로 2010년에 확산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정치적인 타협을 보는 게 10년 한 번만 하자. 어느 제도가 시행하기도 전에 일몰제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일몰제 뭔지 아시죠? 이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 어느 시점에 가서 한번 평가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없애자 하는 게 제도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에서 만드는 일몰제입니다. 교육위원 제도를 도입했던 2006년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육지의 경우에는 제주도 사람들이 입에 붙어 있어요. 육지라고. 제가 뭐 바다에 떠 있는 것도 아닌데 육지 합니다. 그런데 육지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했었잖아요. 이제 그 법을 하면서 10년에 한 번만 하자. 시행하면서부터 말이죠. 상당히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게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아마도 민주당은 당시에 교육위원 내가 뭐 글에도 썼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그때 뭐 연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단 배를 띄우자 해서. 그러나 의도로 되지 않고
과반수 득표도 못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에도 져버렸어요. 그 육지는 그렇게 돼서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해서 2006년, 10년, 14년, 18년, 16년 올해까지 5번이나 했습니다. 유일한 도죠. 제가 지금 있는 세종시는 12년에 특별시가 돼가지고 10년에 실시했잖아요. 다른 지역은. 세종시만 또 독특하게 교육위원 맛을 한 번도 못 본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강원 특별자치도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글의 취지는 하도 일몰일몰하니까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는 교육위원 일출제를 떠들고 다녀요. 제대로 해가지고 평가해서 제대로 한 것을 일출시키겠다 이거죠.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만들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 있는데요. 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내가 특별위원회 만드는 것을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자면 제주도에서 이 교육위원 제도가 제대로 됐느냐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김용 교수님이 초창기에 교육위원 이전 전후를 비교한 아주 귀중한 논문을 발표하시기도 했는데 결론은 당연히 우리 제주도에 180여 개의 교육 조례가 있어요. 일반 의원들은 거의 의사라고 보면 발언을 안 해요. 예산 문제 조금, 그것도 이제 본인이 조금 관계된 지역구의 문제라든가 이럴 때 이제 쪽지 예산 관련된 관점에서 이렇게 하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반번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교육자치라고 하면서 집행기구 하나 덜렁 있고 그게 좀 강력한 기구죠. 교육감이 한나란 시에 대표성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왕정 교육감이라고는 하나 해당되는 지역의 조례 또는 제주도 같은 특별자치도법에 법률안 제출권도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까지 뭐 했느냐 하는데 도에서 이걸 다 커팅을 해버리고 방안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 분야는 교육감이 법률안 제출권이나 의견 제출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2006년에 법 제정할 당시에는요.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학원이 간선제였으니까 그 정도 대표성이 있어서 이해는 가요. 직선제 바뀌었으니 사실은 해당되는 법안에 대해서 세종시도 오늘 와서 이제 이런저런 협의를 했는데요. 그 점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출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야 바탕한 거고요. 이제 교육위원도 없어졌어요. 그럼 그 관련된 법률은 누가 주무르고 있느냐? 여러분들 정개특위라고 아시죠? 정치계 특별위원회에서 거의 주무르고 있어요. 교육위원회는 그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지역에서는 이걸 보수 수선해가지고 쓰자는 여론이 일반론인데 어느 시민단체 반대 의견도 있고 지방의원들이 싫어라. 과를 얘기하겠습니다. 과. 제가 뒤로 넘기고 하는 것보다 말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 쪽을 얘기를 하면 정치적 중립성으로 나왔는데 이 5분이 5분이죠. 제주교육위원이 본회의에서도 발언도 하고 본회의 의결권이 있어요. 잘 아시는 해군기지 문제, 제2공항 문제 여기에 뭐 이제 도의회에 결집된 의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분들이 좀 보수 성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5차례 쉬는 동안에 선거 결과 쭉 제 페이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직 교장, 장학관, 교육장 출신 전원 남성 60대 중 또는 초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 때문에도 조금은 시민단체로부터 젊은 교사가 못 들어온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런 지역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버립니다. 5분들이. 미움을 단단히 받으셨어요. 초창기에는요. 고조미 위원장 시절에는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이 고조미 위원장이라든가 그 퇴직하신 그래서 교육위원 당선되신 분들이 제자들이에요. 꼼짝 못하고 바로 못하고 있다가 시대가 변해가지고 교육위원 나가라 없애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교육위원 제도를 일몰제로 이번에 법 개정한 데는 정치적 계산이 또 들어왔습니다. 문관이 제주도 인구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이전 선거에서 2명 늘어줬거든요. 이번에 3명을 목표로 하면서 배팅 입법을 한 거예요. 교육위원 5개 반납하겠습니다. 3개 주세요. 이렇게 읍세를 한 거죠. 사실 법적 근거가 전혀 다른데 3개 얻었으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응?
2개밖에 못 얻었어요. 그게 빚지는 장사하고 교육계의 의견은 거기에 또 법안을 내는 사람들이 기가 찬 게 서울에 지역구에 있는 분이 법안을 냈어요. 이 제주 특별자치법 개정안을 교육연 없애자는 부칙 조항을.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나름대로 교육자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했던 사람으로서 전직 학회장으로서 이제 교육학회에도 연락을 드리고 이거야말로 성명서 하나쯤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 없어질 때 전국 교육원들 모여가지고 삭발하고 그런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다. 그래도 없어졌잖아요. 그 유일하게 남아서 지금 무려 2010년부터 22년까지 12년을 지속해온 새 텀을 해온 제도인데 지역에 의견 한번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제도를 평가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 당연히 제도는 왜 만들어졌는지 그 입법 정신을 보았죠. 입법 정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마침 시민단체가 5년 경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것도 그 진보적인 환경 시민단체가.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어요. 자주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5년을 할 건지 10년을 할 건지는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한다면 그걸 입법 형성권범이라고 하는데 맡긴다. 이렇게 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공모단위권 제한한 건 맞는데 그 제도의 근본 취지가 교육의 자주전문이라든지 살리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5년 정도의 경력을 하는 것은 공모단위권은 이게 이익을 형량해 보면은 훨씬 더 공익이 낫다 이런 결론이죠. 뭐 이건 상식이고 그 전에 교육위원 시절에 선거운동 제안하는 것도 다 나왔고 결론이 입법부에서 정하기 나름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상식은 그래 입법부에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젊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네. 그러면 젊은 교사가 들 수 있는 조합 만들면 되겠죠. 지금 교수한테는 휴직 권한을 주는데 사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누가 교육연 떨어져가지고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나오겠어요? 젊은 사람이 안 나와요. 이번에 처음으로 교감하시던 분이 나왔어요. 당선됐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5명 뽑는데 2018년도에 말이죠. 4군데에서 무투표 당선 1명만 나옵니다. 이 괜당문화라고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다. 1,500원에 정리를 하고 못 나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도 떨어지고 돈으로 들고 그러니까 현직이 절대 유리하고 무투표 당선.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없애는 이유가 되겠는가 하는 게 우리 교육계라든가 행정학계 충분히 살릴 가치가 있다. 이런 논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해드렸죠. 우리 행정학계 같은 것도 좀 넓혀가지고 학원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또 합시다. 평생교육기관 근무 경력도 좀 오픈했는데 그리고 사실 그거는 다 오픈해도 돼요. 저는 왜 그럴까요? 주민들이 아직은 교육경력 누가 맞나 그거 가지고 투표하잖아요. 이거 다 없애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게 걸림돌은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 지역구에서 1명씩 뽑으니까 이 지방 의원들 5, 6 지역구로 해가지고 1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문 관계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토론에 오신 송기창 교수님이 식사하러 가는 셔틀 안에서 제안하신 거 중성공군제 그걸 조금 각색을 해서 중대성공군제로 해가지고 서귀포에서 2, 제주시에서 3 투표 순으로 하는 거예요.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선거운동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 선거공영제로 합시다. 개인 선거운동 없애는 걸 말하는 거죠. TV 토론도 하고 매니페스토 좀 합시다. 이런 게 작년 페이퍼의 주 핵심입니다. 뭐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저 뒤에 있는 제일 궁금해하실 1차, 1, 2, 3, 4, 5차에 걸친 투표 결과만 보여드리고 제 말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못해서 일일이 밑줄을 그어가지고 이랬는데 아마 이 페이퍼가
다 공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요 표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년, 10년, 14년, 18년 이렇게 됐잖아요. 경쟁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50명인데 51명이 출마했으니까 겨우겨우 이제 1대1이 된 거죠. 예, 초창기에는 상당히 셌어요. 당선자 득표율이 이 정도고요. 전원 남자인데 이번에 여성 한 분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연령대도 이렇게 고연령으로 돼 있다. 당선자 주요 경력을 한번 봐보세요. 다 교장, 교육장 출신들이고 당선 비율도 초등하고 중등이 전체적으로는 11명, 13명. 대학 유일하게 초창기 1명 있었고요. 재선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 그런데 변화가 벌써 감지가 됐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 되자 이게 지금 이번에 한 사람 빼고 그 사람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정당 가입 경력이 있어가지고 탈퇴를 한 바람에 젊은 교사가 안 됐는데 이번에도 전원 물갈이라고 그러죠. 전원 바뀌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불씨를 좀 보았는데 글쎄 4년 뒤 6월 30일까지 없애라고 하니 이런 비슷하게 육지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헌법소원을 했는데요. 1년을 며칠 넘겨버린 뒤에 헌법소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여기다 썼어요. 헌법소원의 기한이 내년도 4월 법 통과된 20일 이전이니까 지금 당선된 교육원들이 벼르고 있거든요. 헌법소원 내고 이거 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좀 운동도 같이 하고 부지런히 토론에서 나가서도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쌓아 올린 난장이가 올린 작은 공처럼 이 교육연제도 성산 일출봉만 다들 좋아하시는데 교육연 일출 제도가 될런지 우리 김기태 저기 좌장님 뒷배경이 금문교입니까? 아주 일출 그림이 멋지는데 그런 날이 올련지 뭐 현직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궁금하신 거나 또 질의하시거나 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우호입니다. 그 제주도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의원 제도는 향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뭐 좀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좀 갈지 아니면 교육위원들의 역량에 따라 다를 거고요. 지방의원들은 잘 없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좀 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 네네. 그다음에 그 관건 키는 교육위원 자신이 짚고 있죠. 이렇게까지 된 데는 교육위원들이 인심을 잃어버린 자충수라고 하는 게 그래도 내용을 좀 아는 분들이 의견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교육위원으로 교육의원으로 뽑아야 될지 아니면 일반 의원으로 뽑아서 상임위로 가는 게 차라리 더 나을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교육의원제로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원들이 어쨌든 제대로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주의회에서 어떤 의미가 좀 있었을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으로 되어 있는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지역의 교육 문제를 다루고 또 예를 들면은 제일 큰 재정적인 측면에서 3.6%를 지방 전입금을 5%로 옮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고교 무상교육에도 그게 투입이 됐고 아무래도 과거에 바깥에 교육위원회 있죠. 유위원들로 있던 거 거기서 기껏해서 지방의회 내의 교육위원회를 넣으면 거기서 예산 투자도 얼마든지 바꿔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굴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탕발림이었는지 물을 빼버린 거라. 그래서
통치기구 구성의 원리에서 자치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집행기구 말고 의결기구에서 교육에 관한 그런 물리 있어야 정상이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국회 교육위원 관심이 많이 올 겁니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건설위원회라든가 이쪽에 더 많이 가지. 그동안 제주도만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직전까지 교육장하고 교장하시던 분들이 터줏대감들이 턱 뛰어가면서 의안에 대해서는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의견조사하면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거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 내용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견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왕적 파워풀한 교육감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가능성이 없죠. 대부분 정치적 희화라든가 정치적인 대립을 하는데 믹싱 역할도 사실 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툴인데 교육원제도가 지금은 사실은 각 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의회의장하고 교육감이 칼라가 블루냐 레드냐 이거 생결론이에요. 이미 정치적인 그 이념화 이것은 진행되고 있다 봐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국회 교육위원들도 교육 전문가 아니어도 잘만 법 만들더라. 밑에는 전문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지방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직접 해야 되고 예산 직접 따라야 되고 그래서 180개가 넘는다고 하면 할 말 다 한 거죠.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할 질문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잘 해주셔서 또 특별한 또 질문이 있으신지요? 없으면 고정 교수님 여기서 마쳐야 다음 발표가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고정 교수님 발표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발표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또 발표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또 영상으로 좀 보여주시죠. 고정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세종시에 와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자리를 이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발표 보여주시죠. 동영상으로. 네, 지금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활용의 교육적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호준입니다. 이 연구는 경남대학교에 계시는 김영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연구고요. 발표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의 확대됨에 따라서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떤 학습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캐리스에서 보고된 최근 시트 조사를 따라 놓고 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증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들도 1시간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이제 학습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한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제 검증이 필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불만이 얘기했던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상반된 관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떤 학습들이 개인 맞춤형 학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과 그 다음에 반대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의 다른 이제 그 학습 시간이 이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을 텐데 이런 컴퓨터 사용 시간이 이런 학습 시간과 대체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승세 효과가 존재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학업 성취도가 하락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컴퓨터나 미디어 기기의 어떤 활용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오락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학습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들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교육정보 예산이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6천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22년에는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증가가 이제 많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증가 예산을 이제 증액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과연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학계에서 이제 그간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적 효과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이제 좀 이렇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에서는 이제 이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운영되어 있는 현황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이제 나누고, 이 참여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 즉 실험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식의 어떤 연구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실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 실험 집단, 통계 집단의 어떤 할당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무선 할당 방식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치 할당이 얼마나 이제 임의적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집단 간 동질성을 충분히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많은 연구들이 이제 편입 표집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연구는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를 학습용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효과들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한번 탐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통해서 증거에 기반해서 교육부의 교육 정보와 정책의 어떤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활용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그 선행연구 동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외의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상반된 결과들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봤던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뭐 특정한 국가군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 호주, 영국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는데, 혹은 인지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졸업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이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런 학습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설명한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그 수만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피사 3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이제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접근 방식이 학업 성취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빅도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서 이제 학업 성취도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리 같은 경우에도요,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었을 때,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가정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말했던 어떤 선행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의 어떤 특징적인 요인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요, 학습에 되게 친화적인 어떤 가정이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 가정은 학습용 컴퓨터를 이제 더욱더 활용하는 것을 권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용 컴퓨터 활용보다는 그냥 학생들에게 어떤 오락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개인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컴퓨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가정의 요인에 따라서도 이렇게 학습 정도에 미치는 영향들이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활용의 어떤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요 부정적인 효과들을 제시했던 연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빅돌이나 페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학생의 가정적인 요인들의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학생 고정 효과라든지 실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했다라는
분석했던 연구들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은 이 본 연구에서도 고려가 되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효과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제 그 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제 그 교육 활동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어서 교육 현장에서 이 스마트 기기 활용의 어떤 실태를 분석하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법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색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그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그런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성을 검증했던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민 표집보다는 이제 그 무선 할당 방식의 어떤 그 방법보다는 무선 할당 방식을 이제 고려하기보다는 이제 편입 표집으로 인해서 이제 첫째 할당의 어떤 임의성이나 집단과 동기성을 확보하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이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규모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했던 연구들도 있었지만 이 실제적인 어떤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캐스 2013 2013 코호트의 3차년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5차년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를 이제 그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종속 변수는 학업 성취도 점수로 국영수의 수직차트 점수를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관심 변수로는 이제 컴퓨터, 스마트 미디어 사용 여부를 가지고 우선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통제 변수로는 학생 특성과 관련된 부분, 학교 특성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 이런 관련된 변수들을 선행역으로 토대로 해서 좀 도출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런 변수들을 저희가 분석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가정의 배경,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을 더 선호하는 그런 이제 그 가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의 고정 효과들을 이제 저희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고정 효과와 그다음에 연도의 어떤 그 차이들을 고려를 하기 위한 연도 고정 효과를 통제한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교 특성에 따라서 이런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봄으로써 보기 위해서 관심 변수나 그 다음에 학생 및 학교 특성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분석 모델에 추가를 하고 그 관련된 변수들이 어떤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것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들을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요, 연도별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저희가 분석에 활용한 3,420명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그러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 가면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355명에서 455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감소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1시간 이상이나 그 다음에 3시간 이상, 즉 1시간 이상의 시간에서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오히려 30분 미만에서 1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1시간 미만으로 컴퓨터 및 이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다라고 이제 그 밝힌 학생들 수를 놓고 보면은 그 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나 이제 그 스마트 미디어 사용의 차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이제 학생 집단에서 이제 그 학습용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 활용이 이제 그 좀 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그
통계 검증을 해보니까 모두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것들이 학업 성취도와 어떤 이제 그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종속 변수는 이제 그 표에 지금 제시해드린 표에 어떤 위에 이제 과목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변수를 모두 활용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및 학습용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한 여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한 시간으로 해서 각각 분석을 해봤고요. 이 모형들은 모두 앞서 설명드렸던 그 변수들을 통제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다라고, 아직 분석한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사용 여부에 따라서 놓고 봤었을 때, 사용 시간으로 놓고 봤었을 때, 대부분의 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어떤 그 상관관계가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 미디어를 이제 그 학습용으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놓고 봤었을 때, 수학 교과에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업 성취도 점수가 더 높게끔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 사용의 이질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생 특성과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특성 등 저희가 이제 가용 가능한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살펴본 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어떤 이질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 사용 여부 변수와 그 다음에 월 평균 소득 변수 간의 어떤 상호작용한 변수를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국어교육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국어 성취도 점수의 어떤 제고 효과가 월평균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컴퓨터의 어떤 수에 따라서도 이질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사용 여부 변수와 컴퓨터 수, 여기서 이제 컴퓨터 수는 학생당 컴퓨터 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컴퓨터 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정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어 교과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결국엔 컴퓨터 스마트 미디어 사용 여부가 학교에서 지원하는 어떤 컴퓨터의 수, 컴퓨터 어떤 인프라에 대한 어떤 지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사용 여부가 그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어떤 컴퓨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는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시간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경우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성취도 점수와 관련해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호작용을 이 어떤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변수는 이제 개별화 수업 정도와 관련된 이제 그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스마트 미디어 사용 여부에 따라서 어떤 그 영어 성취도 점수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 개별화 수업이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점점점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를 통한 어떤 시사점들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일일 평균에 보면은요, 학생들의 어떤 일일 평균 1시간 이내로 학습용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하는 어떤 학생 수가 증가하는 이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시간 학습용 컴퓨터나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는 감소하지만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학습용 컴퓨터 및 스마트 미디어 사용은 이제 수학 성취도 제고에 이제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효과 크기는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해볼 때, 다른 교과가 아닌 수학 교과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교과에 따라서 결국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의 어떤 기기를 이제 그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어떤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교과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 간의 어떤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를 한다라고 밝힌 아가시스티의 어떤 연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아마 다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이 이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의 어떤 고정 효과를 이제 적절히 이제 통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겠는데 아마 이 연구에서는 이런 학생의 어떤 가정 배경과 같은 그런 이제 고유한 특성들을 이제 통제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나타난 차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수학 효과와 관련해서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의 어떤 활용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그리고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효과를 좀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이제 활용한 어떤 이제 그 교육 활동을 이제 그 강화하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스마트 기기나 어떤 이제 컴퓨터와 같은 이런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학생들의 어떤 완전 학습을 보장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학생에게 이제 맞는 그런 맞춤형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꾸꾸 같은 경우를 한국형의 어떤 칸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발전시켜보는 방안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2022년도에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동 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학 효과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활용의 어떤 효과들이 제고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질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이제 효과가 이제 더 커진다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교육 자원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전에 선행 연구 결과와 이제 유사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이제 그 콘텐츠의 어떤 질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가설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은 추후에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 컴퓨터 기기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개별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이제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단순히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그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지원과 그다음에 개별화된 수업 그리고 그 개별한 수업과 연계한 활용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엔 디지털 학습 시대를 이제 맞이를 해서 이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개별화 수업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별화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영상으로 듣게 되니까 확실하게 정말 학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몇 분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이호준 교수님 이렇게 연결되어 계시고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갖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거나 또 코멘트 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뭐 다들 식사하는 시간이라 이게 발표자하고 학회 관계자만 여기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은호 교수님 그 발표 원고와 거의 비슷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분석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패럴 분석을 하셨고 또 주제만 변수만 자기 주도성과 또 한 방면에서는 또 스마트 기기 어떤 활용이나 시간 등과 관련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호준 교수님. 코로나 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분석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분석했던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행정 전공의 영역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교육이나 또 테크놀로지를 담당하는 그러한
영역에 전공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이렇게 연구하면서 교육행정의 영역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를 확장시켜 나갈 때 같은 의가 뭐고 또 이런 교육행정 분야를 전공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그 연구의 지향점이나 뭐 예를 들면 뭐 내용이나 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결과의 활용이나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요거 답변 듣고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호준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동사원 대체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만약 코로나 이후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수준에 따라서 이런 그 컴퓨터나 그 스마트 기기를 이효준 교수님 마이크를 입에다 이렇게 대고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이제.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 이후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컴퓨터나 그 기기를 활용한 어떤 그 교육의 어떤 효과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더욱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이제 그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같은 이제 기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질이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좀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이제 교육 행정이 조금 더 교육을 위한 교육 행정으로 이제 그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교육 활동과 그 교육 내용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에 주목하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교육 행정 체제를 이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 이제 학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기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 방법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시거나 코멘트하실 사항이 있으신지요? 일단 김은호 교수님 또 이호준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학회 분들에게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예, 우리 네. 세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